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 우편 및 금융상식 예상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국내 우편 편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일단 예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저 기본서 여러분들 보시는 거랑 같이 비교하면서 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기본서 충분히 봤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문제를 그냥 빠르게 문제만 쭉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자, 뭐 문제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제 뭐 다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기본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가 그대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다른 시험과 다르게 우정사업본부에서 공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같은 자료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도 이런 문제를 풀면서 다른 문제도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유사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관련되는 내용까지 한번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한 번 문제를 푸는 것도 2회독, 3회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다음은 우편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편 관련해서는 언제나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우편, 즉 우편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를 넓은 의미의 우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넓은 의미의 우편하고 좁은 의미의 우편 여러분 구분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좁은 의미 하면은 우편 우정사업본부 이렇게 가면 되고요. 넓은 의미 하면은 우편 간서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보다는 더 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체 자체가 여러분들 넓은 개념이고요. 그다음 좁은 의미 같은 경우는 자,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것, 그러니까 전달하는 그런 것에 한정이 된다면 넓은 의미의 우편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업무들도 역시 우편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것에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좁은 의미의 우편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일단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모든 국민이 적정한 요금으로 이런 기본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이게 바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우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그러한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세 번째, 우편 사업은 자, 콜린 클라크. 자, 이분 이름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클라크가 산업 분류했어요.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자연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광업, 수산업, 이런 어업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1차 산업이고요.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되는 공업이 대표적인 거고 3차 산업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소비재 산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1차 산업이 노동 집약적인 경우가 많죠. 자연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노동으로 그 자연에서 나는 어떤 자연 광물이라든지 이런 어족 자원 그런 것들을 얻는 건데 3차 산업은요,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우편 산업이라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다? 자, 우리 우편 사업도 여러분들 하나의 서비스거든요. 우편 서비스. 그래서 우리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렇게 크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다. 그러면 3차 산업은 맞아요. 그런데 우편 사업 같은 경우는 물건을 갖다가 전해주고 전달하고 받고 하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특히나 이건 기술 집약적인 것보다는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 사업이 시작됐던 게 우리 벌써 19세기 그때도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라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자, 기술 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게 3차 산업이 맞지만 우편 사업 같은 경우는 기술 집약적인 게 아니라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편 이용 관계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편 이용의 계약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송인과 우편 간서가 계약 당사자지만 이용 관계자라고 하면 자, 우리 발송인과 우편 간서의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우편 수취인도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취인까지 포함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우편 이용 관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2번 볼까요? 자, 우편 사업과 우편 이용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편 사업 경영 주체가 국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근데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다? 그러면 다소 권위적인 성격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많은. 자, 근데 여기 우편 이용자와 우편 간서에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자, 이거는 공법상의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계리직에 나오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나오는 계약관계는 다 사법관계예요. 그래서 우편 이용관계도 그렇고 예금계약도 그렇고 보험계약도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공법상의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자, 공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은요, 당사자 간에 뭐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시험에 합격하는 공무원이 되는 분들 말고 이런 전문직 그런 사람들이나 계약직 공무원들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행정법에서는 공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와 이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법적인 효과는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세금을 낸다든지 군대를 갖다가 병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강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기는 하지만 그러한 법적 효과는요, 공법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 요걸 우리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고,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나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것들, 우리 철도 이용 계약이라든지, 철도 이용 계약은 시중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등한 관계, 그리고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법상의 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2번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하면 수취인은 우편물 반환 청구권, 수취권, 수취 거부권을 가진다. 자, 그래서 우리 수취인도 역시 계약 관계자라 그랬고요. 자,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하면 수취인에게는 무슨 권리가 생긴다? 우편물 저 주세요라는 수취권하고 이거 흠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못 받겠습니다라는 수취 거부권. 특히 우편물 수취 거부권은 국내 우편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물건에 파손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 그 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가 좀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편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보냈는데 잘못 보냈네. 영숙이한테 보낼 거를 미숙이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미숙이한테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반환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게 우편물 반환 청구권이고, 요것은 누구의 권리다? 발송인의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자, 요 문장 좀 잘 보세요.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도구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자, 우편 사업을 전부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전달하는 것도 일종의 우편 사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온갖 택배 기사님들이 와서 물건을 갖다가 뭐 보내주고 그다음에 전달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자,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 하여금 경영하게, 장관은 경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은 어디에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편 사업은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에 우편 서비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뭡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고요. 요거는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의무적으로 우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한다. 여러분들 이런 보편적 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타인에게 위탁해서 경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직접 경영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직접.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보시면 제가 이거 기출 유사라고 했던 건 딴 게 아니라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특례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일반법이 있지만 요 법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대상,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사업의 어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특혜를 만든 것, 이게 바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실상 우편에 관한 기본법, 그러니까 기본법이라는 것은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건 꼭 기억하셔야죠. 우편 서비스 종류하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벌칙 이런 것들 규정하고 있다 하면
어디로 가면 돼요? 우편법. 자, 그래서 우편법.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요거, 뭐, 개정은 여러분들, 뭐,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개정은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제정 순서를 보면 우편 역사를 갖다가 우편법 발전의 어떤 역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편법 같은 경우는 1960년. 자, 별정우체국법 같은 경우는 1961년. 자, 그 다음에, 우리 별정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편치국국 어떤 설립의 근거가 됐던 게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1982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1996년.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 문제는 하나지만, 요 관련되는 법에서 어떤 것을 규정하고 있는지, 자, 요런 문제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과연 이것은 어떤 법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우편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관장하는 자라고 뜻다. 자, 여러분들 이건 그냥 죄송합니다. 너무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지문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경장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국경장관. 그래서 국가가 경영하고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하는 자는 국가고요. 관장하는 자는 장관이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볼까요? 자, 1번 아까 우리 봤던 그 내용이네요. 지금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우편법 별정우체국법. 그다음에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맞죠, 여러분들? 1960년도, 1961년도, 1982년도, 1996년도. 자, 요게 제정 순서. 개정은 여러분들 뭐 계속 이후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얼마 전에도 뭐 법이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순서는 절대 알 필요 없고 다만 제정 순서를 좀 알아두시고요. 특히나 별정우체국법 다음에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 나왔는데 이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우편치국국의 어떤 설립 근거가 되는 그런 법률이었으니까 별정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편치국국이 들어왔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우편치국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별정우체국이 등장하였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순서 그거 좀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2번 국제우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와 조약을 맺지만 개별 국가와의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있지는 않다.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국제우편 공부할 때 어땠어요? 초창기에는 개별 국가끼리 조약을 맺어서 서로 우편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이러다 보니 개별 그 조약 맺는 것마다 내용이 다르고 이러면 여러분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국제기구를 하나 설립하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바로 UPU였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일반 우편 연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만국 우편 연합으로 이제 그렇게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우리는 국제기구와도 조약을 당연히 맺고요. 그리고 개별 국가와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조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문서로 된 국가와의 합의, 과거의 비엔나 협약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했다면 지금은 국가와 조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국제기구와도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우편과 관련해서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와 이렇게 조약을 맺음으로써요. 그래서 이런 국제우편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서로 수월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결 비준, 이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래서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한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개별 국가와의 조약도 체결 비준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3번 우편 치국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별정우체국을 설립 운영했다. 순서 바뀌었죠. 별정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편치국국이 설립 운영되었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네 번째,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은 자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 등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거다. 여러분들 이 별정우체국이라는 것은 근거 법령으로서 이렇게 있죠. 별정우체국법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처럼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은 뭐에 대한 근거가 된다 했습니까? 우편치국국, 즉 예금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 업무는 담당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편치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요 동네 곳곳에 보면 우편치국국이라고 해서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요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편치국국의 업무, 직원 복무 등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요. 1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6번 볼까요? 다음은 우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신 제외 대상.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서신 제외 대상. 자, 우리 국가는 뭐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서신 독점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신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국가만이 그런 서신을
송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뭐 개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서신에 해당하는 것들은 송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신에서 제외가 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닌 다른 일반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도 송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신 제외 대상에서 우리 그 교재에 보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면 무슨 신문부터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억번, 정부 기관에 의해서 발행되는 관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 우리 서신 제외 대상, 그게 그 시행령이었죠. 시행령 그 3조였나요? 근데 아무리 눈 크게 뜨고 봐도 관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적이 뭐 유명하죠.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의 자, 책자 형태로서 인쇄 제본되었거나 인쇄 제본되고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고 그다음 또 뭐 있어야 돼요? 쪽수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처럼 인쇄 제본되었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표지를 제외한 그 책자 형태로서 48쪽 이상의 책자 형태로서 인쇄 제본되고요. 그리고 여기 세 가지 중에 하나,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의 명칭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쪽수가 표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되었을 때는 서신 제외 대상인 서적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상품 안내서는 표지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표지를 포함한다 그랬죠. 다만 이건 8쪽이 아니라 16쪽 이상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물에 첨부하는 봉하는 자, 여기 첨부 서류나 송장 역시 서신 제외 대상이긴 한데 하분에 첨부하면서 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봉투를 이렇게 봉하는 게 아니라 봉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돼요. 봉하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국내 거주자끼리 주고받는 국내 서류. 자, 요거는 국제 서류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우리 송달하는 그런 국제 서류. 그래서 이것도 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B번 국내에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 간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상업용 서류들 있죠. 그건 몇 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그래서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원래 우리 어릴 때 수학 같은 경우에도 집합을 잘한다 하듯이 이건 다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제가 기본 이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우리 우체국에서 뭐 발송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퀵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수령하는 그런 경험을 다들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서신 제외 대상으로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그랬네요. 한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다음은 우편사 보호 규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편관사에서 운송 전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압류 거부. 자, 압류 거부. 이건 여러분들 압류 거부, 여기서 나오는 압류 거부는요, 우리 그 우편사 보호 규정에서 나오는 압류 거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 간사가 채무자가 돼서 우편 간사가 소위 빚쟁이가 된 경우, 그때 우편 간사에서 여러분들 우리 우편을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우편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런데 또 요거는 발송인이 여러분들 채무자예요. 발송인이 채무자다. 그러면은 제3의 채권자가 발송인이 다른 데로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발송되는 것을 이렇게 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편 간서에서 운송 전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송 준비 전이면은 아직까지 보낸 게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신의 정당한 채권자, 권리자임을 알고 권리자임을 증명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는 어떻게 됐어요?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운송 전이 아니라 운송 중이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자, 이거는 다른 직렬시험에서도 요 우편법 요 조문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뭐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 등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특례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제한 능력자 하더라도요, 능력자가 한 것으로서 추정하는 게 아니라 간주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추정이랑 간주는 차이가 뭐냐면요, 추정은
다른 증거를 갖다가 입증만 하면 바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간주가 되는 경우는요, 이걸 입증하려면 재판 등을 통해서 아주 엄격한 방식에 의해서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정이랑 간주란 말은 법적 용어로서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일단 이것보다도 요게 제한 능력자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정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하여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요건 맞아요.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통행요금 지급하지 않고 통행을 하고요. 다만 나중에 이런 운영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야, 너 지난번에 공짜로 지나갔으니까 요금 달라. 그러면 그때는 정당한 보상 요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질문. 네 번째,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범에 의한 금액을 면제받았다. 이거 면제는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괜히 우편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 외국에서 막 이런 전염병을 갖다 전파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검역은 해야 됩니다. 다만 무슨 건이 인정된다? 우선 검역건이 인정되는 거지 검역 면제건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검역건이 인정된다. 그래서 순서 안 기다리고 먼저 뭡니까? 검역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볼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우편물 운송 요구권. 그래서 우리 우편관서,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경영자에게 운송 요구권 가진다. 자, 그 다음에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우편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물건하고요.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편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은 당연히 압류도 거부되고 제세 대상, 세금 공개 대상도 되지 않는 거고,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것. 처음부터 우편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편을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뭐의 거부만? 압류 거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류할 수 없다. 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용 물건의 부가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부가,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면제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어떤 것?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 자, 이때는 서류도 포함이 된다. 자, 여기서는 이런 세금, 제세 공과금을 매기지 아니한다.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자, 요거는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요. 4번,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자, 우리 아까 했던 거네요. 우편 관서에서 운송 중에 있거나, 자, 접수 완료 후에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아까 말했지만 운송 중이거나, 그 다음에 발송 준비를 마친,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접수 완료 후라는 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정답은요,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송 준비를 마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자, 제한능력자 행위에 대한 사례들이다. 다음 중 우편 이용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매번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할 때 만들었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제한능력자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보세요. 갑은 우체국에 가서 EMS 계약을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체결하고 우편물을 발송했다. 자, 갑 같은 경우는 만 17세, 미성년자지만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다. 그렇지만 이 제한능력자라도 우편 이용 계약에 있어서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을은 술이 많지 않은 채로, 자,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 봅니다. 의사 무능력자가 한 계약, 즉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역시 마찬가지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도 우편 이용 계약에 있어서는 능력자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고요. 병 25세네요. 우체국 직원이 친구 정의 협박에 못 입어. 자, 요 협박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 보면 강박에 의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 여기 좀 날렸네요. 그래서 협박에 못 이겨서 계약을 체결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협박에 못 이겨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요 경우 그때는 여러분들, 자,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우편법에서는 우편 이용 계약에서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보지만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적인 잘못을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이 법률적인 잘못은 뭘까 생각했더니 이것은 그런 제한 능력자나 의사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취소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나 아니면 무효인 규정이 나와 있는 경우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여기는 협박이라는 강박이기 때문에 요거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대상이 된다? 계약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네 번째, 만 80세. 자, 중증 치매 증세가 있지만 가정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의 선고를 받지 않은 채 우체국 창구에서 딸에게 자, 등기 소포를 보냈다. 자, 우리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제한능력자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라고 있어요? 중증의 치매 증세.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의사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유효한 그런 계약이 된다. 그래서 우리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한번 볼까요? 자, 서신 독점권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서신, 송달의 위탁이라면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걸 우리가 업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요거는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X. 자, 위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업무를 갖다가 맡기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 요거는 여러분들 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고 위탁 시킬 수도 있지만 야, 이거 좀 부탁해. 이렇게 그냥 반대급부를 갖다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탁하고 업하고 좀 구분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여기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량이 250g을 넘고 기본 통상 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 자, 요게 우리 중량이 요거 250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350g이죠. 350g을 넘고 그 다음에 기본 통상 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자, 10배를 넘는, 자, 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냐. 근데 여러분 요건 꼭 기억할 게 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넘거나, 저기는 5알이어야 돼요. 5알. 그래서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들 요거는 위탁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가가 독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법인이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거는 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서신을 갖다 자기가 직접 송달하겠다. 이걸 누가 말려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부산에 사는, 서울에 사는 내가 부산에 사는 뭐 친구한테 어떤 편지를 보내는데 우편을 이용 안 하고 본인이 직접 여러분들 뭐 이용해서 가는 것, 뭐 본인의 어떤 개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보내는 거, 이건 괜찮아요. 그래서 서신 독점과 관련해서 우리 타인의 서신을 갖다가 전달하는 것은 금지가 되지만 자기의 서신, 그러니까 자기 서신, 이건 여러분들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내는 등기 취급하는 서신 같은 경우, 등기를 취급하지 않은 서신은 서신 독점권의 대상이 되어 위탁할 수 없다. 자, 등기 취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등기 취급 서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서신 독점이라는 것은 자, 우리 기본적으로 서신은 누가 국가만이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서신 제외 대상인 것은 국가가 아닌 타인이 송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라면 요거는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취급하는 등기 취급 서신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없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1번, 다음은 서신 독점권에 대한 설명,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보시면 우편법에서는 타인을 위한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자, 보세요. 타인의 서실 전달 행위, 이것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만약에 허용해버리면 우리 우체국보다도 더 이런 조직이나 계통을 잘 갖춘 그런 민간 기업에서 이런 것을 송달해버리면 기본적인 어떤 국가 그 송달 체계가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X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 금지되고 350g을 넘고 기본 통상 우편요금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한, 어플리법 맞는 것 같지만 아까도 그랬지만 넘고가 아니라 뭐예요? 넘거나, 그래서 5알입니다. 5알. 그래서 이것도 X. 세 번째, 서신 송달의 위탁이라면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므로 자, 보수 기타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아까도 그랬죠. 위탁이라는 것은 그냥 반대급부 돈 안 받고 그냥 부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이라는 것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위탁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자, 아까 했죠. 하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 서류 또는 송장은 서신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독점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했던 문제 다시 반복되네요.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이 조문 자체를 그냥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법 보시면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문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래서 업으로 하는 것도 안 돼, 위탁하는 것도 안 돼. 단 중량이 아까 그랬죠? 350g을 넘거나 5할입니다.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자, 이건 위탁이 가능해요.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취급하는 등기 취급 서신만큼은 위탁할 수 없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 자체를 여러분들 이 조문은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잘 봐두세요. 그래서 이건 뭐 정답 찾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지만 이 문제 자체를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3번 볼까요? 다음 중 우편 이용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지만 계약 당사자는 발송인하고 우편 간서, 이게 계약 당사자, 수친까지 포함되면 계약 관계자. 그러면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집배원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14번. 자, 이게 계약 관계자라든지 집배원은 과연 뭘까? 이런 거 설명 뭐 덜어줬겠지만 그건 뭐 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배원이라는 것은 우리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우편 관서에 소속되어 있는 종업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편 사업 보호 규정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우편 관서에 운송 중에 있거나 발송 준비 완료를 마친 후에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이거하고 구분하시라는 의미에서 출제한 거예요.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는 소위 말해서 빚쟁이가 누구예요? 우리 우편 관서에서 그 우편 관서가 빚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 관서에 있는 물건을 갖다 우편 관서 소유의 물건을 압류하는 것 이걸 갖다가 금지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요거는 발송인 같은 사람, 발송인의 어떤 채권자가 야 이거 왜 딴 사람한테 보내려 그래? 요거 채권자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빼들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냈을 때 그걸 갖다가 막는 게 바로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편 다시 복습할게요. 우편 관서에서 운송 중에 있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후라면 그럴 때는 자 이거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다까지 한번 알아두십시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우편 서비스는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 구분한다. 자, 그래서 우리 보편적 우편 서비스 하면 여러분들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등기 취급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네요. 그래서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그리고 등기 취급된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전자 우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 보편적과 선택적 구분하는 시리가 뭐라 그랬어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고 뭐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도 그러한 국민의 이러한 서비스, 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첫 번째 그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의 찍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험이 얼마 남지를 않아가지고 자 일단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기본적인 문제만 한번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쭉 여러분들 문제를 좀 그 풀이를 달려볼 테니까 그리고 여기 교재가 좀 너무 겁하게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 오타라든지 좀 제가 좀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좀 더 이런 문제는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문제들은 좀 검토를 해서 그 카페에 제가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좀 보완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문제 풀이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문제를 좀 풀어오시고요. 그래서 문제 뭐 강의는 뭐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이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푸셔도 되고 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싶은 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쨌든 뭐 공부 방법이야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거니까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는 감히 뭐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좀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 남은 시간 여러분들께 좀 효율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